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에 각종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대형 유통업체 방문 빈도가 줄어들면서 농축산물 소비에도 큰 악재로 작용할 거란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이 아닐까 농업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 잇따라 발생하며 전염병 공포로 농축산물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종 코로나는 사람 간 전염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행사를 잠정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주말과 휴일이면 수천 명이 몰리는 아페도 애기 동백 축제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전국 각 지자체에서 잇따라 열릴 계획인 정월 대보름 행사도 신종 코로나로 인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충북도는 정월 대보름 축제의 전면 취소를 결정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 행사는 해당 지역의 농축산물 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던 만큼 행사 취소가 농축산물 소비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주로 지역 축제는 그쪽에 있는 로컬 푸드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잖아요. 지역의 농산물 판매가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장 보러 다니고 이런 거 지역 축제니 그런 소비가 많은데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죠, 그죠? 신종 코로나로 교육부가 졸업식 축소 및 취소 방침을 발표하며 졸업식 특수를 노리고 있던 화훼 농가도 울상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각 학교의 졸업식과 종업식 등 단체 행사를 소규모로 진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경기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관내 학교 졸업식과 종업식 등 각종 행사를 축소 취소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그 외 지역 교육청 역시 교내 행사의 축소 또는 취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민들한테 상당히 직접적인 피해는 생산된 화훼 꽃들을 적기에 예상 출하를 하지 못하는 데서 상당히 피해가 있겠죠.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바로 농민한테 피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사람이 몰리는 대형마트, 외식업소 등을 찾는 사람이 줄면서 전반적인 농축산물 소비 부진이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 일명 메르스 사태 당시 농축산물의 소비 부진으로 많은 농민들이 고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메르스 사태 당시 실시한 점검조사 결과 메르스가 확산된 이후 외식업계의 평균 매출이 38.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식업계의 매출은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축산물 소비와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시 농축산물 소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 조사 결과 음식료품 매출 역시 메르스 확산 이후 8.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농촌 관광 예약은 90% 이상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농업계에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메르스 사태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내일이면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전국의 농민조합원을 대표해 농협을 이끌어갈 수장이 선출되는 건데요.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전화와 문자 메시지, 선거 공보 등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선거운동 경과와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역대 가장 많은 10명의 후보가 출마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10명의 후보자는 농협중앙회장이 선출직으로 바뀐 1988년 이래 가장 많은 숫자로 제23대 회장 선거 당시 6명보다도 4명이 많습니다. 10명의 후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한 기호 순으로 소개하면 기호 1번 이성희 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기호 2번 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기호 3번 천호진 전 농협 북대구 공판장 사장,
기호 4번 임명택 전 NH농협은행 서울 언주로 지점장, 기호 5번 문병환 전남 보성농협조합장, 기호 6번 김병국 전 충북 서충주농협조합장, 기호 7번 유남영 전북 정읍농협조합장, 기호 8번 여원구 경기 양평 양서농협조합장, 기호 9번 이주선 충남 아산 송악농협조합장, 기호 10번 최덕규 전 경남 합천 가야농협조합장입니다. 출마자가 많다 보니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조합장의 약 70%가 초선 또는 재선이어서 표심의 향배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특별히 불거진 부정 불법 선거운동 사례 없이 후보자 간 정책 공약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어 다른 선거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히 기부행위라든지 불법적으로 어떤 선거운동이 후보자 아닌 사람들이 어떤 걸 한다는지 이런 정황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선거 공보를 동봉한 투표 안내문을 선거인단에게 발송했습니다. 공보를 통해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건 농민조합원을 위한 지역농축협의 역할 확대입니다. 농업, 농촌, 그리고 농민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농축협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밝혔습니다. 특히 상호금융특별회계 수익 추가 정산, 무이자 자금 확대 등과 같이 실질적인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후보들은 강조했습니다. 농업 농촌이 위축되고 지역농축협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추세가 선거 공약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농협을 판매 농협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공약도 모든 후보가 제시했습니다.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농축산물을 제값에 잘 팔아주는 농협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선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동영상을 적극 활용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이 대세인 시대에 걸맞게 후보자들은 본인이 직접 나서 셀프 인터뷰 영상을 만들거나 인터뷰할 MC를 섭외해 인터뷰 대상이 되거나 이미지 사진을 화려하게 편집해 만든 동영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전국의 농민조합원을 대표해 농협을 이끌어갈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선의 영예를 안을 주인공은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공보를 통해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알아봤습니다.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금 내일의 주요 일정은 무엇인지 또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담당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농협중앙회장 선거 상주 전담 반장이신 손영덕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내일이면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시간대별로 짚어주시면 조합원들이 선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일정을 말씀드리면요. 우선 10시까지 후보자들은 후보자 대기실로 입장하셔서 대기하신 다음에 10시 30분에 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대의원 총회가 개의가 됩니다. 그리고 10시 40분에 소견 발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소견 발표는 개인당 7분씩에서 7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후에 투표를 시작하고요. 투표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개표가 들어가서 개표 결과가 12시 40분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결선 투표 후보자가 2명 정도가 확정이 되면은 결선 투표 소견 발표 그리고 결선 투표 시작, 그 후에 결선 투표 개표, 이후에 당선자 확정까지 이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후 2시 전후로 제24대 농협중앙회장이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선거가 지난 23대 선거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번 선거가 지난 선거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비 후보자 제도가 도입되어 선거운동 기간이 최대 44일까지 늘어난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거일 당일 후보자들이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 점이고요. 세 번째는 결선 투표에 진출한 후보자가 소견 발표와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는 이 세 가지가 크게 바뀐 점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선거인들이 아닌 후보자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지죠. 이번 선거인단은 농협중앙회 대의원 조합장 292명, 그리고 여기에 농협중앙회장 직무대행 1명 해서 모두 293명입니다. 이분들이 선거 당일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의원 조합장들께서는 우선 1인당 전국에 있는 7만 1,000명의 이제 조합원들을 대표로 막중한 그 한 표를 행사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투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서 선거일을 앞두고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든지 금품으로 선거인인 대의원들을 매수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고요. 선거 운동은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도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혹시 주변에서 이러한 사례를 접하거나 발견하시면 국번 없이 1390이나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신고해 주시면 조치 결과에 따라서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도 주어드리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 이번 선거에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이 개시된 이후 벌써 40여일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선거 당일까지 후보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심각한 위반 행위 없이 예비 후보자 등록 후에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을 해주신 후보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선거일 오늘 내일까지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후보자들과 선거인단이 선관위의 당부사항을 꼭 숙지하셔서 공명선거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영덕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자유무역협정 제5차 공식 협상이 개최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국내 농업이 또다시 협상 속도전의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자유무역협정 제5차 공식 협상이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내 완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양국은 지난해 6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4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 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품 부문에 대한 조기 성과 패키지 우선 합의를 통해 FTA 타결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때 브레이크와 변속기 등 한국산 자동차 부품과 의약품, 일부 석유화학 제품 개방을 확정했고 우리나라 역시 필리핀산 바나나와 의류, 에어백 등의 문호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FTA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농산물, 특히 필리핀산 바나나의 수입 관세에서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기 성과 패키지 합의가 FTA 타결에 추진력을 더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필리핀산 바나나 등의 30%에 달하는 수입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필리핀은 이러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한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되는 경우 그 피해가 과일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필리핀으로부터 곡식 과일류를 2억 3천만 달러만큼을 수입하고 있는데 그중 바나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가 수입한 바나나는 36만 8,373톤에 달합니다. 그중 약 78%인 28만 6,916톤이 필리핀산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필리핀이 속한 아세안과 2007년 다자간 FTA를 체결했지만 필리핀산 바나나를 관세 인하 또는 철폐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필리핀산 바나나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며 한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간식거리였던 바나나는 최근 아침 식사 대용이나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식으로 주목받으며 시장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과일 시장을 넘어 쌀 시장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또 과수농가들의 직접적인 피해도 우려됩니다. 연중 생산되는 바나나의 특성상 우리나라의 모든 과일들과 경합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특정 생산 시기가 있는 게 아니라 열대 기후지다 보니까 연중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국내 과일들하고 경합이 있죠. 바나나가 지금보다 더 가격이 싸질 경우 기존의 이제 다른 과일들의 수요를 잠식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필리핀과의 FTA 협상을 가속화하며 바나나의 문호를 개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면밀한 협상이 이어져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S 뉴스 이유리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촌진흥청이 15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약용작물 종자협의체를 통해 33가지 약용작물의 종자, 종근, 종묘를 공급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약용작물 종자는 지황과 강황 등 33가지 작물로 종자 232kg, 종묘 31만 2천 주, 종근 약 12톤입니다. 종자 신청은 공급기관별 해당 작물을 확인한 뒤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면 됩니다. 단 공급 시기와 대상, 가격 등이 다르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농진청 관계자는 국산 약용작물 종자 공급이 확대돼 나고야 의정서 발효 등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수입 작물을 대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2020년 햇섭 지원사업 설명회를 이달 말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햇섭 정책 방향과 지원 사업, 햇섭 인증 및 조사 평가 결과 분석, 질의응답 등이 진행됩니다. 참석 대상은 햇섭 의무 적용 대상과 인증업소, 지자체 공무원과 관련 협회 등이며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지역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편리한 장소에서 참석 가능합니다. 한편 식약처는 소규모 식품업소와 식육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설치 자금을 지원하고 인증원은 현장 맞춤형 집중 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가 종자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지난해 20개 과정에서 올해 44개 과정 1,300여 명으로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교육 대상은 종자 육묘업 종사자, 농생명 계열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종자 관련 공무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작물 군별 육종 기술, 종자 수출, 실험기기 활용 과정을 신설하고 개도국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 연수 과정 등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종자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 근교의 함께서울 친환경 농장 6,949획을 사용할 참여자를 오는 2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농장은 경기 남양주시와 양평, 광주, 고양, 광명 등 서울 근교 내 15개 농장이며 구획당 임차료로 3만 원에서 7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응모 대상은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소재 기관이나 단체로 분양 희망자는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통해 기간 내 신청하면 됩니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기본적인 씨앗과 모종, 웃거름, 영농교재 등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도시농업과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플러스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기 위해선 신용도가 높거나 아니면 담보가 필요한데요.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담보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신용도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요.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플러스 농업백과에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즉 농신보는 담보력이 약한 농어민이 농업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채무보증을 받고자 할 때 신용을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농어민의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손실 위험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농림수산업에 종사 중인 개인이나 단체, 법인이라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연체 중이거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또는 기금의 설립 및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경우 등은 보증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농신보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신용보증 취급 금융기관 또는 농심보 보증센터에서 신용보증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 취급 금융기관은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구체적인 보증금의 결정과 신용조사를 위해서 신용보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농림어업인 확인서류, 사업자 등록증, 조합원 확인서 등 보증 대상자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신청서를 보증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제출하면 되는데요. 제출된 서류는 신용조사 및 보증 심사를 거쳐 최종 보증서가 발급되며 이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외 보증 한도라고 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농심보에서 동일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총 보증 한도는 개인 및 단체는 15억 원, 법인은 20억 원입니다. 농심보는 1971년에 설립된 이후에 지난해까지 약 140조 원에 달하는 농어업 자금을 보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농심보 기금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농심보 기금은 정부와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의 출연금으로 조성됩니다. 그런데 농심보 기금이 안정화됐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정부에서는 출연을 중단했습니다. 이어서 2014년부터는 기존에 출연했던 기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는데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수한 금액이 무려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농심보 기금은 2019년 말 1조 786억 원밖에 남지 않은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농심보 보증 대상을 확대하면서 보증 잔액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해 기준 보증 잔액 추정액은 16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기금은 갈수록 줄고 보증 잔액은 늘어나면서 기금 잔액 대비 보증 잔액을 나타내는 운용 배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운용 배수는 14.9배로 적정 운용 배수인 12.5배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규모에 비해 보증을 많이 해줬다는 얘기죠. 최근 몇 년 사이 기금 감소 및 보증 잔액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운용 배수가 내년에는 26.3배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운용 배수가 적정치를 웃돌면 결국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보증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농업인에 대한 보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운용 배수를 적정 수준인 12.5배에 맞추려면 5천억 원가량의 출연금이 필요한 만큼 정부 출연금 전입이 재개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플러스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